214페이지죠. 이제 7번째 안정성입니다.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안정성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기본 가정 보세요. 공격자는 모든 암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당연히 암호화시켜야죠. 그래야지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카코프의 가정이라고 해요. 공격자는 비밀키를 제외한 모든 암호 알고리즘의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 이것이 기본 가정으로 놓고 암호화 복호화의 그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정성에서 이제 그다음 기본 가정도 중요하지만 공격 유형입니다. 공격 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공격 유형이 되겠죠. 두 번째로 보면 안정성 면에서 보면 7번째 안정성부터 할까요? 그냥. 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안정성이죠. 안정성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공격 유형이 나옵니다. 물론 기본 가정은 지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서 두 번째 공격 유형. 그럼 대칭키에 어떤 공격 유형이 있느냐.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차분 공격이 있습니다. 차분 공격. 네. 차분 공격. 차분이라는 건 뭐지? 차이죠. 차이. 디퍼런셜 크립토 아날리시스. 크립토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차분 공격. 분석 정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형 공격. 그죠? 리니어 크립토 아날리시스. 이렇게 해서 선형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분 공격과 선형 공격. 자, 비교해 보자고요. 자, 차분 공격은 비암과 샤미르가 80년대 후반에 발견된 처음으로 알려졌다. 차분 공격에 대해서 이들은 여러 블록 암호와 암호학적 해시함수를 취약성을 발표했으며 데스의 취약성을 연구하면서 데스가 차분 공격에 강인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차분 공격. 그다음 암호 해독의 한 방법으로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차분 공격은 뭐예요?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출력값의 이 변화. 변화를 이용하는 공격이다. 방법이다. 차분 공격이라 하면 지금 그죠? 자, 그 다음 두 개의 평면 블록들의 비트 차이에 대한 차분 공격이죠. 두 평면 블록에 대한 비트 차이, 그래서 차분 공격입니다. 차이에 대응되는 암호문 블록들의 비트 차이를 이용하여 사용된 암호키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 이것을 더 두 개의 평면 블록 사이의 차이에 대응하는 암호문 블록의 비트 차이. 그죠? 평면 블록과 암호문 블록의 비트 차이. 다른 말로 평면 블록과 암호문 블록들이 이 비트 차이. 그죠? 요것을 분석해내서 알아내는, 키를 알아내는, 이런 암호학 키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차분 공격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형평문 공격을 가정한다. 선형평문 공격을 가정한다. 이거죠. 선형평문 공격을 가정한다. 선형평문 공격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차분쌍을 이용하여 블록 암호의 키를 찾는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대치와 치환
네트워크, substitution, permutation 네트워크, SPN 구조를 가질 때마다 가질 때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에서 차분 현상이 일어났다면 마지막 라운드에 입력되는 값의 차이를 일정 확률로 알 수 있고 출력값의 차이를 관측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라운드에 더해지는 키의 일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SPN 구조에서의 그런 차분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정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SPN 구조에서. 이것을 우리가 차분 공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형 공격을 볼까요? 마세이 미스루의 논문에서 처음 공개됐고 해당 논문에서 선형 공격으로 필라모를 공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필라모. 그다음 93년 마수에게 개발된 알려진 평문 공격법으로 기지 평문 공격 기법이라는 거죠. 여기 선형 평문 공격을 가정한다는 건 여기는 기지 평문 공격 기법. 이 정도로 한번 해줄까요? 기지 평문 공격 기법이다. 여기는 선형 평문 공격 기법을 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 공격의 한 방법으로 암호화 과정에서의 근사적 선형 관계식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얘는 암호화 과정에서 근사적 선형 관계식을 찾는 것. 그것이 선형 공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분 공격과 함께 블록 암호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널리 응용이 된다. 차분 공격. 블록 암호 공격. 블록 암호 공격에 널리 이용된다. 어차피 차분 공격도 블록 암호 공격 기법이죠. 지금 아직 스트림 암호 안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널리 이용이 된다. 물론 여기도 이제 블록 암호 공격이 널리 이용이 되죠. 추가하면 그죠? 널리 이용이 된다. 마찬가지죠. 선형 공격이나 차분 공격은 다 블록 암호 공격 기법이니까 먼저 암호화 과정에서의 근사적 선형 관계를 찾는다는 거고 그 선형 관계를 찾는 방법은 암호화 과정에 따라 다르다. 그 대입혼합 기법, substitution 또는 permutation 네트워크, SPN 구조의 경우 혼합 과정을 선형적이고 혼합 과정은 선형적. S박스에서의 대입 과정에서만 비선형적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S박스의 연산 과정을 선형 과정으로 근사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러면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사적 선형 관계를 찾았다면 이를 통해서 선택 평문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근사적 선형 관계식. 요걸 찾았다면 선택적 평문 공격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찾았다면 뭐가 가능해? 선택적 평문 공격이 가능하다. 뭐 했을 때? 이 근사적 선형 관계식을 찾았다면. 자, 근사적 선형 관계를 찾았다면 이를 통해서 선택 평문율이 가능하다. 암호모듈의 임의의 입력값을 입력했을 때 관계식에서 입력값 부분과 출력값 부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횟수를 측정하여 이 횟수를 기반으로 암호화 키 BT에 대한 관계식을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뭐를 찾아서? 일단 횟수. 그죠? 일치하는 횟수. 자, 일치하는 횟수. 입력값 부분과 출력값 부분에 자, 일치하는 횟수입니다. 횟수로 관계식으로 횟수를 기반으로
암호화 비트에 비트에 대한 관계식을 확률적으로 추정해내는 거죠. 확률적으로 추정. 이것이 선형 공격이라는 거죠. 근사적 선형 관계식을 어떻게 찾느냐? 입력값과 출력값 부분에 일치하는 횟수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 비트에 대한 그런 관계식을 확률적으로 추정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선형 공격이 된다. 선형 공격.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분 공격과 선형 공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분 공격과 선형 공격. 그래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더 공부하는 데 편리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통계적 난수 특성이라고 랜덤이냐 수열의 패턴이냐 수열의 복잡도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전파 특성입니다. 스트릭 어발란시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주어진 부함수에서 입력 1비트가 변하는 게 출력이 2분의 4의 확률로 변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A는 어발란시 이펙트 같은 경우 주어진 부함수에 1을 변화하면 출력분이 변하는 비트 수가 절반이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나온다는데 일단 전파 특성도 일단 알아두면 되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암호, 블록 암호 운용 모드입니다. 여덟 번째.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공격 안 나왔어요. 시험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블록 암호 운용 모드. 블록 암호 운용 모드가 있다. 임의의 길이의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평문을 일정한 길을 가는 블록으로 나누고 그 블록의 블록 암호를 반복 적용하여 암호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블록 단위로 64비트, 128비트라 계속해서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시켜왔죠. 그 대칭키 암호 중에서 지금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으니까 블록 암호를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블록 암호의 모드라고 한다. 이 모드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암호화가 각 블록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운영 모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ECB와 이 카운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ECB 모드부터 보겠습니다. ECB 가장 단순한 암호 운영 모드가 되죠. 일렉트로닉 코드북 모드라고 해서 전자부호포 모드라고 합니다. 자,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각 블록을 독립적 순차적으로 암호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특징이 돼요. 가장 단순하다. 단순하다. 순차적으로 암호하는 구조이다. 순차적으로 암호한다는 얘기는 단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복화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비선형성을 가져야 되겠죠. 평문 블록과 암호문 블록이 1대1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1대1로 한대요. 그러니까 평문만 알아내면 암호문도 유추해내기 쉽다. 그거죠. 때문에 한 개의 블록만 해독하면 나머지 블록도 해독되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뭐가? 평문 블록과 암호문 블록이 1대1 관계. 대응 관계를 갖는다. 1대1 관계. 1대1입니다. 암호문이 블록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복호화 후 평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패딩을 해야 된다. 패딩이라면 블록 단위이기 때문에 64비트가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비트가 돼요. 그럼 나머지 14비트를 채워넣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합니다. 같은 키에 대해서 동일한 평문 블록이 동일한 암호문 블록으로 나타난다는 단점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잘. 그죠? 즉 동일한 평문 블록은 동일한 암호문을 생성하는데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랜덤하게 생성되거나 또 더 변화가 돼서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무차별 대입 공격이나 사전 공격에 취약하다. 공격. 브루트 포스 공격입니다. 그죠? 사전 공격.
딕셔너리 공개죠. 자, 사전 공격의 취약. 자, 그다음 단순한 겁니다. 일렉트릭 코드북이라고 해서 전자우표 보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에라 전파가 있어요. 에라 전파. 기억을 해야죠. 에라 전파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에라 전파. 자, 에라 전파 보세요. 자, 각 블럭이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자,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가장 단순하고 순차적으로 암호화된다. 단순하고 또 독립적으로, 여기다.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독립적 동작. 특징이죠. 독립적으로. 동작은 한 블럭의 에러가 다른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해당 블럭에만 오류가 전파된다.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 블럭의 에러가 다른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줄여서 다른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블럭만 에러가 생기고 만다는 얘기예요. 모든 블럭, 모든 평분 블럭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암호화되고 복화될 때는 개별적으로 복화된다는 다른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동작한다는 얘기가 그 뜻이니까요. 똑같습니다. 암호화는 이렇게 해서 그 식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ECB 모드에 대한 암호화 과정과 복화 과정이 있죠. 다 독립적으로 입니다. 평분 블록 1, 2, 3, 4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밑에 복화 과정도 독립적으로 복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 그 해당 블럭만 영향을 미치지 나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TR에서 카운터 모드가 나오죠. CTR 모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CTR, 카운터 모드라고 해요. 자, CTR 모드라고 합니다. 블록을 암호화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카운터를 암호화해서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스트림 암호이다. 카운터 모드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스트림 암호라는 거죠. 스트림 암호라는 겁니다. 그 카운터를 암호화한 BTL과 그리고 평분 블록과의 XOR한 값이 암호분 블록이 된다. 이제 우측에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카운터의 초기 값은 암호화할 때마다 다른 값을 기초로 해서 만든다. 카운터 초기 값. 이니셜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카운터 초기 값. 자, 이니셜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카운터 초기 값은 다른 값을 기초로 해서 만든다. 기초로 생성한다. 이런 것들 좀 해두시고. 블록 길이가 128비트인 경우는 카운터의 초기 값은 아래와 같은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BPO 또 블록 번호. 구조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카운터 모드의 암호화와 복화와는 완전히 같은 구조이므로 암호화와 고토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CTR 모드에서는 뭐예요?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 구조가 같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기억을 하시고요. 암호화 복화할 때 사용하는 카운터 값은 BP와 블록 번호로부터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임의 순서로 암호화 복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통신회로와 기밀성에 대해서 OFB 모드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OFB 모드 뒤에 배웁니다. OFB 모드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카운터 모드의 암호문 블록에서 1비트의 반전이 발생할 경우 복화를 수행하면 반전된 비트에 대응하는 그런 평분 블록의 1비트만이 반전되고 오류는 확대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ECB 모드와 카운터 모드는 독립적으로, 그죠? 에러가 생겼을 때 하나의 블럭에만 영향을 미치는 모드가 지금 두 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오류가 전파되지 않는다. 오류가 전파되지 않는다. 오류가. 에러 전파에 관련되는 거네. 그죠?
에라 전파. 얘도 에라 전파로 한번 모아놓을까요? 얘도 다른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OFV 모드에서는 키스트림의 1블록을 암호화한 결과가 암호화 전의 결과와 우연히 같았을 경우 그 이후의 키스트림은 같은 값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CTR 모드에서는 같은 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카운터 값을 이용하여 동일한 평분 블록이 서로 다른 암호화 블록으로 출력됨으로써 결과값이 같은 값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OFV 모드와 유사하기는 거의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만 OFV는 우연하게도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OFV 모드는. 하지만 카운터 모드에서는 결과값이 다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초기값이 카운터 초기값을 다른 값을 기초로 생성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AES 모드 권고 추가해서 그러고 있는데 카운터 값이 보세요. 카운터에 암호할 때 꼭 초기값을 넣어서 평분 블록과 XOR에서 암호 블록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과값은 항상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217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 장점을 보세요. 패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채워주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때마다 그 비트별로 블록을 비트별로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암호화 복화에 사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암호화 복화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나왔었고요. 비트 단위의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화하면 평문에 대응하는 비트만 에러가 생긴다. 그렇죠. 그 해당 블록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다음 병렬 처리 가능. 자, 암호화 복화와 양쪽으로. 왜? 암호화 복화하고 어떻게 같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이게 다르면 병렬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또 요령입니다. 단점. 능동적 공격자가 암호문 블록을 비트 반전시키면 대응하는 평문 블록이 비트가 반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권장을 해요. 그러면 사용에 관련된 거 22를 사용 권장을 할까 안 할까요? 여기는 사용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용 권장 안 해요. 근데 이 카운터 모드는 사용 권장합니다. 권장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전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에라를 작동시키는 게 다른 블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가지 22와 일렉트릭 코드북 또는 카운터 모드를 한번 보았어요. 이게 첫 번째의 블록 암호 운영 모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기억을 하세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이전 블록의 암호화 값이 다른 블록에 영향을 미쳐주는 그런 운영 모드가 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지우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드가 있고 아니면 5가지 모드가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블록 암호 운영 모드가. 자, 그 중에서 이제는 이전 블록의 그러한 에러가 다른 블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운영 모드. 그 첫 번째가 CBC 모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3으로 봅시다. 3. 세 번째가 CBC 모드가 있어요. 사이퍼 블록 체인이라는 이 암호 운영 모드가 있다 이거죠. 자, 초기 벡터 값을 암호화한 블록과 평문 블록을 XOR하여 암호문 블록으로 생성하고 해당 암호문을 초기 벡터로 하여 다시 암호화한 블록과 평문 블록을 XOR하여 암호문 블록을 반복하여 생성하는 방식으로 1단계 앞에서 수행된 결과로 출력된 암호문 블록에 평문 블록을 XOR한 후 암호화를 수행한다. 말로 하는 거 모르겠죠. 뒤에 차라리 그림을 보는 게 낫습니다.
평문의 각 블록은 엑소와 연산을 통해서 이전 암호문과 연산되고 첫 번째 암호문에 대해서는 초기화 벡터가 암호문 대신 사용이 된다. 첫 번째 암호문에 대해서 그죠? 자, 첫 번째 암호문에 대해서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네, 초기화 벡터 값, 이니셜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초기화 벡터 값을 사용한다. 우리가 이니셜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니셜 값을 사용하게 된다. 자, 이쪽에서 볼 때 이 카운터 값도 초기화 벡터 값을 사용했죠? EBC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BC도 초기화 벡터 값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평문의 각 블록을 엑소와 연산하여 이전 암호가 연산되고 첫 번째 암호는 초기화 벡터 값을 그죠? 암호문 대신 사용하고 이때 초기화 벡터는 제2의 키가 될 수가 있다. 제2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입력값이 같다 하더라도 초기화 벡터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은 달리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옆에 지금 요 바로 전에 카운터 값도 그랬죠. 지금 OFB 모드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도 입력값이 같게 되면 출력값도 같게 나오는데 카운터 값에서는 카운터 모드에서는 초기화 벡터가 다르게 입력돼서 다시 XOR로 나오니까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당연히 CBC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암호문이 블록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복호화 후 평문을 얻기 위해서 패딩을 해야만 한다. 패딩. 자, 여기는 뭐를 해야 돼요? 패딩을 사용해야 돼요. 패딩 사용한다. 카운터에, 자, 이쪽 보면은 카운터 모드에서는 패딩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패딩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비트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패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추가할까요? 예. 사용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기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점수 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패딩. 비교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 218페이지 보세요. 암호화를 병렬 처리가 아닌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순차적 처리. 암호화 순차적 처리는 지금 22 모드와 그렇죠. 유사하죠. 블록 암호 운영 모드 중 안정성이 높은 암호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성이 높다. 22보다는 높습니다. 무결성 검증을 위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 값을 생성했는데 주로 사용을 한다. 어디에? 맥.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할 때 사용한다. 암호화 강도도 높고요. 자, 암호화 강도 높다. 자, 보고 이제 에러 점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생한 암호문의 해당 블럭과 다음 블럭의 평문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음 블록의 평문까지 에러를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지금 CBC 모드부터는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모드를 지금 세 가지 CBC, OFB 또는 CFB를 배울 겁니다. 앞서서는 지금 ECB와 카운터 모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드였었고 크게 보면 자 그걸 구분을 해놓고 공부하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생성되는 각각의 암호문 블록은 단지 현재 블록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평문 블록의 영향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즉 이전 블럭에서 발생한 오류는 이후의 블럭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 다음 암호화에서는 특정 입력 이후로 영향을 미친다. 암호화 이후에는 암호화에서는 특정 입력 이후로 다음 블럭이라는 얘기입니다. 복화에서는 특정 암호문의 오류가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화할 때는 왜 그럴까요? 이미 정상적이었던 게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쳤죠. 미친 상황에서 복화시켰을 때 걔만 복화됐지 그 이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복화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화에서는 특정 암호문의 오류가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복화된 에라의 영향을 그 이전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CBC 모드에 그 의한 암호화 과정이 있죠. 거기 보세요. 평문블록 1만 봐요. 일단 평문블록 1을 보면 평문블록 1에서 엑소화 되죠. 그래서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요? 값, 초기화 벡터 값이 삽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평문블록 1이 또 평문블록 2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 만약에 똑같이 평문블록 1과 평문블록 2가 동일한 메시지라 하더라도 엑소화해서 결과값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는 이니셜 베타가 있어서 다르게 만들어주지만 그 다음 평문블록 2에서 엑소화는 뭐가 돼요? 평문블록 1이 암호화되어 있는 그 암호화 값이 엑소화 값의 입력값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 뭐 복화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암기하거나 기억하려면 첫 번째 블록만 기억하면 되죠. 일단 CBC 모드에서는 평문 블록과 이니셜 벡터 값이 엑소화에서 암호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암호문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다음 블록에는 뭐가 암호화된 값이 초기 벡터 값으로 들어간 입력 값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여기까지만 하나로 딱 잘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해주세요. CBC 모드, 사이퍼 블록 체인, 꼭 체인 모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BC 모드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평문의 반복은 암호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평문의 반복은 암호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죠? 평문은 의미가 없죠. 암호가 나중에 이니셜 벡터 값이 섞이든가 또는 그 다음 블록이라면 이전에 암호화 값을 입력 값으로 받아서 엑소화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뭐만? 복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임의의 암호 블록을 복화할 수 있다. 임의의 암호문을 복화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순차적 처리. 암호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가능. 단점, 비트 단위의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화하면 1블록 전체와 다음 블록에 대응하는 비트가 에러가 생긴다. 그렇죠. 에러가, 비트 단위의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화하면 1블록 전체와 다음 블록의 대응 비트. 다음 블록의 평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다음 암호화에서는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암호화만 순차적으로 처리돼요. 암호화와 복호화가 따로따로 해서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죠. 특히 이쪽에 보면은요. ECB 모드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암호화가 또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 평문 블록과 암호문 블록이 1대1 대응을 하고 이런 단계에서만 뭐가 가능해요?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병렬 처리 가능. 여기다 추가를 하나 해줄까요? 예, 병렬 처리 가능. 여기 너무 복잡하다, 그죠?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빼고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그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한번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병렬 처리 불가능, 그죠? 여기는 병렬 처리 불가능하다. 병렬 처리 불가능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초기화 벡터라는 것은 처음에 초기 값이 없을 때 암호할 때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엑소화 할 때 그때 한번 넣어주는 이 값을 우리가 이니셜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패딩이 나와요. 패딩. 패딩이 뭡니까? 끼워 넣는 걸 패딩이라고, 채워 넣는 걸 패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패딩 잠바가 있죠? 점퍼. 하는데 왜 패딩이라고 그래요? 오리털 들어서요? 아니면 따뜻해서? 아니에요. 내의와 외의 사이에 채워 넣는다는 의미로 패딩 잠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패딩이라는 얘기는 64비트로 블럭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데 50비트까지만 있으면 64비트 블럭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14비트를 채워 넣는 이것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채우느냐는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블럭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채워넣게 됩니다. 또는 비트 단위로. 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몇 비트로 패딩을 할 것이냐, 채울 것인가도 여러분들 그래서 좀 잘 그 표를 보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개의 암호음 블록이 오류가 발생하면 2개의 평문 블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그냥 추가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2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20페이지. CBS 모드. 맨 위에 뭐냐, 암호문 블록에서 비트 누락이 생기면 그 위에 평문 블록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CBS 모드에 대한 공격,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자가 암호문을 변조하여 수신자가 암호문을 복호했을 때 평문을 조작하려고 할 때, 만약 초기화 벡터의 유니 비트를 반전, 1이면 0, 0이면 1로 시킬 수 있다면, 암호 블록 1에 대응하는 평문 블록 1의 비트를 반전시킬 수 있다. 결국에는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CBS 모드에서는. 그죠? CBS 모드에서는 비트 반전이, 초기화 비트, 벡터에 비트 반전이 있기 때문에 공격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그 CBS 모드의 활용례 보세요. IP색에는 기밀성을 위해서 CBS 모드를 사용한다. 어디에 사용해요? 활용례? 활용례. 살짝 기억을 해주세요. IP색에서. 기밀성. 기밀성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트리플 데스 CBC, AES CBC 등이 있고, 인증을 수행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하나인 커버로스 버전 5에서도 사용한다. 커버로스에서. 커버로스에서도 사용한다는 거. 뭐, 버전 5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5에서 사용한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CBC 모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뭐? OFB 모드입니다. OFB 모드. 얘는 누구와 유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카운터 모드와 유사하다라고 했죠. 카운터 모드와 유사하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아웃풋 피드백 모드입니다. 자, 초기화 벡터를 암호하여 그 값을 다시 암호화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생성된 수열과 평문 수열을 엑소화하여 암호문을 생성하는 방식. 블록 암호화를 스트림 암호화처럼 사용함으로써, 자, 스트림 암호화는 카운터 모드에서 스트림 암호화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유사한 겁니다. 평문과 암호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패딩이 필요가 없다. 패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카운터 모드에서도 패딩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패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두 모드, OFB 모드와 유사하다라고 그랬어요. 유사하다. 패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암호화 함수는 키 생성에만 사용되며, 그죠? 암호화 방법과 복호화 방법이 동일해 암호문을 한 번 더 암호화하면 평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암호화, 복호화 방법이 동일하다. 암호화 순차적으로, 암호화 강도가 높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암호화, 복호화, 방법 동일. 얘는 누구와 같아요? 쭉. 누구와 같아? 순차적이고. 평문 블록과 암호문 블록이 1대1이고. 암호화, 복호화 방법 동일하다. 구조 동일. 그죠? 카운터 모드가 같죠? OFB는 왜? OFB 모드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시험에 나와요. 요런 말로. 그래서 OFB는 뭐 카운터 모드와 유사하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틀린다, 맞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초의 키 생성 시 초기화 벡터를 사용한다. 여기도 초기화 벡터 사용한다는 거죠. 초기화 벡터, IV죠. 이니셜 벡터 사용. 지금 초기화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뭐에 있어요? 일단 카운터, 모드, 그 다음 CBC, 그 다음 OFB. 다 사용하죠, 초기화 벡터. 누구만 지금 사용 안 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ECB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스트림의 기본 단위를 비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 스트림 기본 단위를 비트 단위에 따라서 OFB 8, OFB 128 한다. 스트림을 사용하죠, 또 스트림. 자, 카운터도 스트림 암호라고 그러죠, 방식. OFB도 스트림을 사용한다. 스트림. 비트 스트림을 사용한다. 스트림의 기본 단위.
스트림 사용. 이렇게 하죠. 스트림 사용. 유사하니까 카운터와 지금. 카운터 모드와.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암호문에 발생되는 오류를 복구할 수가 없다. 요건 좀 상당한 특징이죠. 암호문에서 발생한 오류 복구 불가능. 복구 불가능이다. 그다음 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디지털 신호화한 아날로그 신호에 많이 사용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활용예죠. 활용예. 그다음에 이제 에러 전파가 있습니다. 에러 전파. 에러 전파 보세요. 암호문의 오류는 복호화 과정에서 대응되는 한 블럭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죠? 복호화 과정. 자, 암호문의 오류. 자, 복호화 과정에서 대응되는 한 블럭에, 그죠? 그거에 대응되는 한 블럭의 영향을 미친다. 지금 에러 전파 영향을 미치는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CBC나 OFB. 키스트림의 평문과 암호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된 블럭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다음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암호화된 블럭은, 그죠? 발생한 오류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암호문, 키스트림의 평문과 암호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된 블럭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거죠? 전파. 암호화된 블럭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미 암호화된 블럭, 그죠? 블럭에서의 블럭 오류는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거 암호문 오류는 복호화 과정에서 대응되는 한 블럭에 영향을 미치는데 암호화된 블럭의 오류는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미 암호화된 블럭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죠? 암호화됐던 것을 오류가 발생했던 게 아니라 암호화된 블럭의 오류는 다음 블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야 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OFB였습니다. 장점을 볼까요? 패딩이 필요 없음 얘기했죠? 패딩이 필요 없다. 카운터보다 유사합니다. 암호화, 복화의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고 암호화, 복화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동일한 방법.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일단 동일한 방법이면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병렬 처리 얘기했었나요? 병렬 처리가 가능. 좀 불가능하죠. 왜? 암호화만 순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돼요. 어디였을까요? 여기다. 추가할게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트 단위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호하면 평문에 대응하는 비트에만 에러. 그 다음 단점 보세요.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카운터 모드를 사용하는 편이 요게 지금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암호화 복화 순차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구조로 하고 쏘리합니다. 요거 다시 정리. 잠시 헷갈렸죠? 구조가 같다는 얘기고 순차 처리한다는 거로 의미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단점 뭐예요? 병렬 처리가 불가능.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불이야 또. 병렬 처리가 가능이 아니라 병렬 처리 불가능. 자,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능동적 공격자가 암호문 블록을 비트 반전시키면 대응하는 평 블록이 비트 반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공격이 가능. 자, 병렬 처리 불가능. 구조가 같이 방법으로 동일한데 구조가 같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요. 병렬 처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데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데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OFB 모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FB 모드가 남았어요. 하나 더. CFB 모드. 자, 사이퍼 피드백 모드라고 합니다. 초기화 벡터를 암호화한 암호문 블록과 평문 블록을 엑소화하여 암호문 블록을 생성하고 해당 암호문 블록을 초기화 벡터로 하여 다시 암호화한 그런 암호문 블록과 평문 블록을 엑소화한 암호문 블록을 반복하여 생성을 한다. 여기도 뭘 사용해요? 초기화 벡터를 사용하게 되죠. 이니셜 벡터 사용. 초기화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 암호문 블록 운영 모드는 뭐가 있어요? ECB 모드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초기화 벡터 사용하죠. 카운터도 처음에 한 번은 카운터 값이 초기화 벡터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초기화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블록 암호 운영 모드를 찾으라고 하면 ECB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모두 고르시오. 또 모두 연결된 거, 나열된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딱 캐치해내야 됩니다. 또 제가 또 말씀드려주잖아요. 블록 암호화를 스트림 암호화 같이 처리하여 평문과 암호문 길이가 같다. 패딩이 필요가 없다. CBC 모드도 패딩이 필요가 없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필요 없어. 패딩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OFB, 그 다음 CFB. 또 패딩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스트림 암호. 세 개죠. 이런 거 다 출제자들은요 머릿속에 캐치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구분을 하죠. 병렬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패딩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니셜 벡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 없고 또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 운영 모드. 그 다음에 초기 키 생성 시 초기화 벡터를 사용되며 이때 초기화 벡터는 제2의 키가 될 수가 있다. 뭐 초기화 벡터는 제2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왜? 평면 블록을 일반적으로 엑소화해서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초기화 벡터 값은 임의로 생성해서 삽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값이 확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림의 기본 단어를 비트 단어를 설정할 수 있으면 비트 단어는 뭐뭐뭐다. 이것은 다 똑같은 거고요. OFB나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자, CBC 모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는 순차적이다. 암호화가 순차적이다. CBC 모드와 같이. 암호화가 순차적이라고 그러죠. 네. 암호화 순차적.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암호화가 순차적인지. 자, CBC 모드도 암호화가 순차적 처리를 하죠. 처리. 암호화, 복화 모두 암호화만 처리할 수가 있다. 암호화, 복화가 모두 암호화만 처리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밑에 먼저 보면 CBC의 암호화 과정을 보세요. 암호화. 그죠? 복화 과정도 뭐예요? 암호화. 자, 암호문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일정 시간 후에 복구할 수가 있다. 얘는 암호문에 발생한 오류를 OFB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블록 오류는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 복구 불가능이죠. 일정 시간 후 암호문에 발생한 오류를 복구 불가능해요. OFB는. 근데 CFB 같은 경우는 암호문에서 발생한 오류는 일정 시간 후 어쨌든 일정 시간 후든 뭐든 복구 가능하다. 이런 거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전파죠. 봅시다. 에러 전파. 에러 전파. CBC 모드와 마찬가지로 한 암호문 블록의 오류는 해당 평문 블록과 다음 평문 블록의 총 2개의 블록에 전파된다. 총 2개. 요게 시험에서 살짝 언급이 됐죠. 평문 블록과 다음 평문 블록인 2개의 블록이 전파된다. 뭐가? CFB 모드가. 다 평문 블록입니다. 해당 평문 블록과 다음 평문 블록. 둘 다 평문 블록이죠.
그죠? 다음 평문 블록. 그죠? 두 개의 영향을 미친다. 여기는 한 블록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는 두 블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비교해서. 기억할 때 확실하게요. 이전 블록의 최상의 비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이후 블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전 블록의 최상의 비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이후 블록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암호화에서는 특정 입력 이후로 영향을 미치고 복화에서는 특정 암호문의 오류가 입력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암호화에서는 복화에서는 암호화에서는 특정 입력 이후 영향을 미치는데 복화에서는 특정 암호문의 오류가 입력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요거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채워 넣어 주세요.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평문의 반복은 암호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평문의 반복은 암호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병렬 처리가 가능하네요. 자, 복화만. 여기서 병렬 처리 가능. 여기다 채울까요? 네, 병렬 처리 가능. 네. 가능하는데 뭐만? 복화만. 복화만. 암호화는 안 되고. 암호화는 안 되고. 그다음 이미 암호문 블록을 복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죠.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점. 비트 단위에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화하면 1블록 전체와 다음 블록에 대응하는 비트는 에러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에서는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암호화에서는 복화에서만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이제 CF 모드와 스트림 암호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죠? 스트림 암호가 아니라 참 OFB와 카운터 모드가 비슷하고 CFB 모드와 스트림 암호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CFB 모드의 재전송 공격이 취약하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책을 보시고 보면 되고, 이제 운영 모드의 비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CBC 모드와 CF 모드의 비교 나왔죠? CBC 모드와 CFB 모드. 비교하면은 있죠. 암호화는 순차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죠? 암호화는 순차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되죠. 또 초기화 벡터 값이 같고, 패딩이 CBC는 사용하는데 패딩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구조상으로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그림으로. 다만 이 말로써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이제 CFB 모드와 OFB 모드 비교를 해놨죠. CFB 모드와 OFB 모드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서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OFB 모드와 그 카운터 모드를 비교를 또 해놨죠. 이런 것들도 평문 블록으로 똑같이 키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카운터 모드는 카운터에서 초기화 벡터 값으로, OFB에서는 한 단계 앞에 암호화 출력물이 다시 암호화를 시킬 때 암호화를 시켜서 그리고 XOR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첫 번째 22. 카운터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서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영 모드고, CBC, OFB, CFB는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모드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요. 여기 지금 제가 판서를 해서 채워놓지 않은 것도 몇 가지씩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이 책을 보면서 읽어보시고 제가 말로 설명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구분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비교가 돼요. 바로. 패딩이 있고 없고, 또 이니셜 벡터가 있고 없고, 병렬 처리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만 비교해서 기억하면 여기서는 꼭 한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죠. 이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마지막이죠. 요거만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